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쿼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쿼카의 관심 종목인 풀몬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풀몬이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 우리 또 소비자 B2C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식품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주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6,995억 정도 해당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6,995억이고요. 코스피에서 한 257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은 0.57%,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배당은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비중을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은 약 0.77%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편이죠. 중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외국인의 비중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몬은 어떤 사업에 매출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매출 비중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식품 식자재 업체다. 약 75.45%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 서비스 외식에 대한 사업 영역을 약 한 27.8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외 법인을 통한 매출이라든지 또 물류 사업 같은 것이 일부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식품 식자재의 그 매출 추이가 점점 상향하고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에 그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푸드 서비스는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히 주부들께서 많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네, 풀몬 두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마켓 쉐어가 48%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의 반 정도는 풀몬 식품의 두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콩나물이라든지 숙주나물 이런 나물류가 약 한 44%, 거의 두부에 맞먹는 만큼의 또 많은 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29%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생면, 면 종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관리하고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9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9개 증권사에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적정 주가 또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데요. 9군데 증권사, 특히 최근에는 이제 1월 9일 날 대신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대체적으로 그 리포트 상의 그 목표 주가 평균을 보면은 약 한 23,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리포트 요약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두 개만 일단 볼게요. 대신증권하고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1월 6일 리포트를 보면 대신증권 리포트는 코로나로 울고 웃은 4분기 이렇게 했고요. 좀 4분기에 그 컨센서스를 조금 하향하고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에 좀 미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 정도의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또한 2021년 실적 성장 기대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 4분기에는 잠깐 잠시 쉬어가는 실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신에 2021년에 그 어떤 수익에 대한 개선 부분은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페이 증권은 23,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총 9군데의 증권사가 현재 풀몬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하실 것은 이제 회사의 지분을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그래프대로 지금 지분이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최성우, 남성우 씨라는 분과 이제 그 주변 관계인들이죠. 특별 관계인들 포함해서 무려 60.33%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개인 비즈니스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대주주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보시면은 10%대, 5%대 이제 주주의 한마음평화연구재단,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최대 주주하고 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의 주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또 5% 이상의 주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60.33%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한마음평화연구재단이라든지 또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 약 17.59%를 빼고 나면은요. 사실상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거의 뭐 20% 정도 수준이다.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변동의 뭐 물량으로도 가격의 변동을 충분히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기업적인 그 경영 상태의 안정성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렇게 최대 주주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워낙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 확실한 매기가 붙지 않으면 좀 이렇게 그 장세가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또 반면에 또 한 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할 때는 또 큰 폭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주주의 구성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 주주들이 어떤 식의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요. 최근에 보니까 국민연금이 12월 18일에 조금 물량을 줄였었고요. 국민연금이 조금 줄였었고,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퇴임을 통해서 이제 또 조금 나갔고, 또 일부는 장내 매도가 12월 달에 조금 있었네요. 그죠? 조금 있었고. 대체적으로 주주들이 조금 물량을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연금공단의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얘네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보니까 지난번 작년 7월 달쯤에 이렇게 43만 5천 주 정도가 돌았었는데요. 그 물량이 뭐 12월 달에 거의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아직도 많은 그 보유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분 변동 사항을 확인해 봤고요. 이 회사는 지금 음식료 업종이죠. 음식료 업종인데요. 근데 테마 업종의 섹터군으로는 대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부가 상당히 많은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부에 대한 그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콩이죠. 대두. 그래서 대두 쪽에 그런 테마로 좀 엮여 있다. 그쪽 업종 섹터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은 그 실적 저 테마 업종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요. 대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조금 차트를 키울게요. 워낙 작은. 자, 여기 보시면은 대두는 뭐 거의 최근에 뭐 아무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요즘같이 좋은 장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두는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별다른 그 반응이 없는 그런 업종 테마 섹터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원자재 대두의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아마 이 대두에 해당하는 업종군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사실상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업종 테마라서 사실 뭐 풀무원의 그 주가 자체도 작년 뭐 4분기 정도 때는 사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아까 그 컨센서스 리포트에도 잠깐 요약이 되어 있었지만 4분기에 대한 내용이 별로 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컨센서스가 안 좋아짐에도 사실상 더 이렇게 그 컨센서스마저도 영업이익을 못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지금 현재 대두에 연관되어 있는 섹터도 별로 좋지 않지만 풀몬의 영업 자체도 조금 저조한 게 4분기는 분명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할 때 풀몬의 주가는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상당히 바닥권에서 그냥 머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풀무원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잖게 마음 고생을 하시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2020년 초에는요, 1분기, 2분기, 뭐 3분기 뭐 초입 부분까지는 또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H 그 홈 간편식 그 시장이 많이 열렸죠. 제가 갑자기 영어 약자가 이제 헷갈리는데요. 그 홈 간편식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그 풀무원 자체가 이제 뭐 코로나 19의 어떤 수혜주다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니까 외식이 절대 또 힘든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풀몬에서 또 그런 좀 반사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풀몬의 사업 영역 중에 뭐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식 사업 쪽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외식 사업 쪽이 있는데 오히려 또 그쪽 외식 사업 쪽은 엄청난 적자를 또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밖에서 외식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이 또 일부 기업의 영업이익을 또 깎아먹는,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제 후반기 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뉴스를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대두값이 크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뭐 두부나 콩나물 가격을 좀 인상을 시키고 있어요. 불몬이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가격 인상은 회사 영업이익과 매출에 상당히 도움을 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이런 기초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음식료 그, 그 물가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이렇게 좀 간섭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간섭을 피해서 올려야 되는 인상폭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큰 폭의 오름세를 만들 수는 없는 또 그런 부분도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풀무원 측에서는 뭐 대두 가격이 인상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코스코에 이제 그 모든 그 코스코 점포들에 이 풀몬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분기 또 3분기 이런 기업 이익에 조금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는 어떤 사업성의 영역 확장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모션 비용이기 때문에 뭐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코스코에 제대로 많은 제품들이 납품이 되고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면 또 엄청난 시장이 개척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코스코를 이렇게 가보면 뭐 비비고 그 제품들 있죠. CJ 제일제당 제품들은 이제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만두 제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풀무원 제품들도 그런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이상의 또 어떤 좋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코스코를 통해서 많이 매출로 연결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틈새 시장, 니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라면 쪽에도 풀문이 자꾸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생면을 이용한 그런 라면 제품도 선보였고, 또 최근에는 그 식물성 라면이죠. 예, 그런 거 비건 라면을 또 제품으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그런 틈새 시장을 또 이렇게 식물성 제품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제품이 연결되면 그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예, 그렇게까지 뉴스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이 풀무원의 실적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 연간에 대한 내용,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지금 기록을 관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이제 이미 작년이 되어버렸죠. 2020년이 재작년이 되죠. 2019년 대비 약 24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245%로 큰 성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2019년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2019년 실적이 2018년 대비 역성장을 했거든요. 약 36%의 역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2017년 대비 역성장을 한 그런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2018년, 2019년 이 두 해는 풀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해였다. 예. 마찬가지로 주가도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예, 거의 뭐 17만 원 뭐 이 정도 되던 예, 그 주가가 뭐 물론 뭐 액면 분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뭐 1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폭락을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무원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뭐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2020년부터 좀 빠르게는 2019년 중후반부터는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의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는 이제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그 절대 평가도 가치 증가분도 영업이익 증가분도 199억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도 거의 199%. 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50% 정도 보고요, EPS를 3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한 20% 정도 봐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뭐 여기 따로따로 영업이익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EPS는 EPS대로 매출액은 매출액대로 관리하지만 이 세 가지를 제가 적절한 비율로 5대 3대 1로 하는데요. 이 부분 영업이익과 EPS와 매출액을 통해서 이제 성장 기업을 찾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코카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주식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위에 우측 상단에 그 영상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더 조금 더 또 심도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거든요. 2021년 올해의 성장률은 44%입니다. 2020년 대비 44%인데요. 작년이 2019년에 그 적자의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은 44%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성을 지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영업이익의 증가폭, 작년에는 약 한 199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은 약 256억까지도 내다보거든요. 마찬가지로 EPS와 매출액 또한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실질적인 증가 퍼센테이지는 약 173% 정도 가기 때문에요. 저는 2021년을 풀무원이 제대로 턴어라운드 하는 정말 실질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은 특히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그 증가 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전 2021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2020년은 0.9 정도로 가치평가가 계산되어 나오고 2021년은 0.39로 가치평가가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요. 가치평가는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떨어지면 현재의 주가가 실적 대비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 1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은 0.9였고요. 2021년은 0.39로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점점 2021년이 실적에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다. 쉽게 말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개 룸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OE를 잠깐 보시면은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7.07% 정도, 10%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ROE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0% 이상이 되면서 그 성장이 확인이 될 경우, 지금 2021년이 10.48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2022년이 12.02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풀무원의 전망, 그 성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보면 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연간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요. 지금 아까 컨센서스 리포트 상에는 2020년 4분기가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뭐 리포트들을 했는데 물론 그건 안 좋다는 게 절대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 좀 안 좋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0년 4분기를 보면은 2019년의 4분기에 비해서 약 한 89% 정도 성장성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9년이 좀 심각하게 역성장을 했던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이 데이터, 2019년의 데이터, 2019년에 4분기 70억의 영업이익 대비 2020년에 4분기 139억의 영업이익은 사실상 큰 폭의 증가는 맞죠. 하지만 전반적인 평균적인 내용을 봐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증가 또는 실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EPS 같은 경우가 물론 2019년은 마이너스권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2020년 4분기 EPS가 61원이에요. 평균 대비 상당히 많이 저조한 그런 금액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 4분기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 대비 안 좋다 뭐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2019년 4분기 대비는 89%의 성장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가 161% 정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네, 1분기가 161% 나오는 것 같고 2분기는 이제 2020년 2분기 대비는 조금 역성장하는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긴 하고요. 연간의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2021년에 성장성이 특별히 많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래프로 조금 더 살펴보면 눈이 더 잘 돌립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2015년부터 이제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많이 떨어진 게 이렇게 이 색깔이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있죠. 2017년, 18년, 19년, 2017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EPS거든요. EPS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부분, 그와 마찬가지로 어, 그 영업이익도 좀 떨어졌죠. 2018년에 떨어졌고 2019년은 조금 회복했지만 영업이익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뭐 계속 성장을 했어요. 다행히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과 EPS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같이 했습니다. 주가도 여기 보시면 네, 주가도 여기 이렇게 2018년에는 큰 폭이 떨어졌죠. 2019년에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2020년에는 좀 특히 2020년 상반기 많은 폭의 이제 성장을 보인 것은 2019년에서 2020년에 EPS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매출액 등 매출액은 조금 오래 줄었네 그죠? 조금 줄였지만 이 두 개가 성장성을 계속 회복하면서 주가도 크게 반응한 부분이 보인다. 네, 이렇게
뭐 후행적이지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2021년에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EPS의 성장성이 분명히 전망이 되고 있고, 물론 이대로 되어야 된다는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게 실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이 된다면 지금 2021년에 주가의 상승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다시 FN 가이드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에서 제가 우선 보는 것은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현금 흐름이 보면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을 표해 놨는데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말 그대로 영업 활동에 대해서 돈이 회사로 들어와야 되죠. 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플러스를 보여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그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약 805억 정도가 2020년 3분기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4분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1분기 실적 발표는 4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3월 정도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활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무원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죠. 회사가 투자를 하고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도 또 이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출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재무제표상으로는 마이너스로 찍힙니다. 돈 1788억이 투자를 위해서 현금이 나갔다는 말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고 원활한 그 투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88억. 이것도 뭐 양호한 상태고요. 조금 하나가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재무 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돈을 구워온다는 거잖아요. 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또는 뭐 주식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돈을 이렇게 빌려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돈을 빌려와서 현금은 들어오지만 그건 사실은 부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빌려온 걸 갚아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이 재무활동이나 현금 흐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가 돼야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재무 현금 흐름이 2020년에는 오히려 860억이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던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 풀문이 돈이 조금 좀 많이 필요했구나. 뭐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유입을 시켰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직까지 3분기 수준이고요. 네, 4분기에서 어떤 식으로 또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 변화가 될지, 860억이 또 얼마만큼 수준으로 더 떨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뭐 회사가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이런 기업의 최소한 그 재무 현황이 좀 안정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안 좋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제 유보율 이제 연회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그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N 가이드 내용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부채 비율과 연관이 있겠죠. 재무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말은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그만큼 유입됐다는 건 돈을 많이 꼬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2019년 220% 정도 됐는데요. 작년이 249%로 오히려 늘었죠. 그죠? 이게 사실은 부채 비율이 100%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돈을 좀 많이 빌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에 이걸 100%가 아니라 한 80% 정도만 아, 넘어도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평상시 100% 이상이 높아지면 조금 위험하다, 뭐 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100% 정도 또 산업 업종군에 따라서 1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되는 것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2020년에 그 부채 비율, 2021년에 부채 비율, 2022년에 부채 비율이 해마다 갈수록 그나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뭐 일단은 더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거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부채 비율은 높기 때문에 그 풀무원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돈이 많이 더 필요하다면 또 그 부분이 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기 위한 돈에 대한 부채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운전 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너무 돈이 나간다면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유보율이라고 있거든요. 유보율이 지금 1000%대가 다 넘죠. 네, 1000%대가 넘기 때문에 이 1000%의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그 경영을 하고요. 나머지 현금이 남아서 그 다음 해로 유보시키는 유보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대비 유보율이 얼마다 하는 걸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뭐 1800% 정도의 현금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유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막 현금이 갑자기 없어서 회사가 뭐 위험한 상태로 빠진다. 네, 이렇게 볼 만큼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풀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업종 특성상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고부가의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고부가 가치를 더 추가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이긴 하지만 사실 그 진입 장벽이 높은 편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풀무원의 성장성의 한계를 또 예상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뭐 거의 뭐 2%, 1%, 1%, 2%, 3% 물론 2021년, 2022년은 조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어디까지는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나가 봐야 알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 어렵고요. 어쨌든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물론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 이런 식품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풀무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또 이 종목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이 확보될 만한 그런 사업 영역은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풀무원을 뭐 너무 그렇게 장기간으로 끌고 가시면서 성장성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실적의 하락이 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또 그 반영된 주가가 실적이 턴어라운 하면서 일정 수준의 회복세는 충분히 보일 것이다. 그 기간이 2021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통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고 또 투자도 해보고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장성의 장기간 투자를 위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그 부채 비율, 뭐 유보율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하나를 더 점검을 해드리자면요. 자, 잉여 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회사가 돈을 벌고 이제 현금이 남잖아요. 유보를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제 그런 잉여 현금과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계산상이 이제 지금 3.43이라는 비율로 나오는데요. 이게 1에서 2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3.43이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현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업에 의한 단기 순이익의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전체적인 잉여 현금에 비해서는 너무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산 부분도 매출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또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0% 이상이 되면 좋은데
그건 지금 5%로 그 부분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그 부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현금에 대한 현재 상태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 소진율이 평균 한 23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한 23일 정도에 한 번씩 턴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요. 당연히 재고 자산은 회전 일수는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 좋죠. 예, 짧은 기간에 빨리빨리 재고가 소진되는 것이 그만큼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회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인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이제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가 얼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3이 얼마로 변하는지 이게 20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15로 떨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 그만큼 매출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뭐 30으로 늘어난다든지 뭐 50으로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만큼 공장에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것도 이거지만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에 의해서 현금이 조금 그렇게 좀 안정적인 상태의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워낙 거시적인 지표상의 그 펀더멘탈 분석이기 때문에요. 정말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필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PER 밴드라고 하는 게 있고 PBR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PER이 뭔지 PBR이 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릴게요. 그건 워낙에 포털의 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정말 많은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PBR을 또 PER을 구하는 공식들이라든지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린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막 외우고 그 자체에 대한 원리를 착하게 파악한다기보다는 대충 이게 뭔가라는 수준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그 정도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시고 경험이 쌓이다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활용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긴 하는데요. 일단 PER 밴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회사의 주가가 만들었던 PER이 어떤 위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첫 번째 바닥 약 10.93배에 해당하는 라인과 그 다음에 49.52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연두색 그 선이 있죠. 요건 제가 조금 차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밑에 라인에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이 연두색 부분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는 절대적으로 49.52배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라인을 벗어난 적은 지금 2015년 이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고평가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뭐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잘 없었으니까. 물론 뭐 풀문이 계속 안 좋았던 주가를 보였기 때문에 PER이 높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돌파 시도도 해볼 거고요. 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자체를 너무 깊이 있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PBR 밴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2.4배 정도를 닿으니까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이게 상승한다면 이 역사적으로 타치했던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금액대를 보면 2022년을 보면 뭐 한 2만 한 5천 원, 2만 6천 원, 뭐 심지어는 3만 원까지도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요, 풀무원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 적정 주가를 계산해 가지고요. 그걸 제가 차트상에 표시를 해 뒀는데요. 적정 주가를 계산한 것은 여기 있죠. 제 노트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고요. 단순하게 적정 주가뿐만이 아니라 적정 주가의 고점 밴드,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를 같이 구해서요. 주가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정 주가를 보시면은 2021년 올해의 적정 주가는 약 한 25,479원, 그 다음에 2020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는 약 한 31,800원 정도 해당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2021년도에 적정 주가는 25,479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18,350원이었고요. 차트를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을 제가 꺼놨죠. 이게 25,479원에 해당하는 적정 주가의 선입니다.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이제 이용해서 공식화해서 그 공식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 금액이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상 앞으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현재의 위치가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 대비 그 높이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 자체를 너무 강력한 지지 또 저항 또 어떤 목표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상 어떤 수준에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만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5,479원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죠. 23,000원. 아까 그 정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볼 때 23,000원이 이제 정권사들의 평균 적정 주가. 정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권사들은 23,000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높은 25,479원이 계산돼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이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저점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 금액으로는 17,859원인데요. 17,589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2021년의 기준에 봤을 때 2021년의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변동이 없이 간다는 기준에서 그게 더 떨어지지 않고 뭐 유지하거나 더 올라간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만큼 싸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다, 너무너무 저평가다 할 수 있고요. 물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저점 밴드라는 것 또한 확실한 어떤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선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선을 좀 제법 큰 폭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아예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이 회사만의 큰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컨센서스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볼 만큼 너무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회사의 주가가 정말 싸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주가를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참고로 17,800원대 수준을 한번 잘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요. 사실은 2020년에 적정 주가였거든요. 2020년에 적정 주가였는데 이 2020년의 적정 주가는 이미 작년 8월 달 이미 돌파를 했었거든요. 작년 8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미 이 부분을 다 상회를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2020년에 참고로 2020년에 저점 밴드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 사이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움직일 예상을 한다. 물론 뭐 과열이 됐을 때는 24,000원까지도 봤었거든요. 고점 밴드는 24,000원이니까 24,000원과 저 밑에는 1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2020년에 심하게 들었을 때는 7,100원까지도 떨어졌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폭락했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지만
그때는 말도 못하게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때 만약에 물량을 조금씩 매집했었더라면 엄청난 큰 수익을 낼 수 있던 게 바로 이 적정 주가의 위치를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차트가 아주 복잡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풀몬의 위치는 높은 위치가 아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에 컨센서스를 봤을 때, 근데 이 컨센서스라는 건 말 그대로 컨센서스이면서도 또 계속 바뀌어요. 전문사들이 리포트를 어떻게 써내면서 또 어떻게 전망을 함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큰 폭의 위치의 변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적정국 주가도 조금씩 바뀔 거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주가도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제법 있다. 2021년의 상승 여력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40%, 뭐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2부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를 크게 늘려서 봤을 때 이 부분 있죠. 전고점, 전고점, 2018년에 만들었던 이 전고점이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2020년에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 전고점이 이제 2018년의 전고점이 2020년에 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갱신된 이제 새로운 전고점이 있단 말이죠. 이 새로운 2020년의 전고점이 대략 22,650원 정도 되는데요. 이 22,650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물론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할 거고요. 뭐 돌파가 쉽게 한 번만에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런 매물대에서 한번 맞고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보고 저는 이제 풀몬을 관심 종목으로 둘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쿼카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기본적 분석 또 기술적 분석 또 여러분들에게 또 뭐 상세 리뷰라든지 간단 리뷰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려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편입해서 제 손에서 관심 종목에서 이탈되기 전까지는 저는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삼으실 때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같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 2부 기술적 분석도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컷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